TMF 투머치 풋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투머치 풋볼의 주인공은 이명철 해설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런 구도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네. 배경은 원투펀치 클래식이고 네. 조합은 이제 원투펀치 레드가 생각나는.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조합이죠. 김현민 기자님 투머치 한 거 보셨나요? 네, 봤죠. 좀 투머치 하죠, 사람이. 투머치 하셨죠? 그렇죠. 예.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한 투머치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투머치로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소머치. 뭐가 강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근데 현민 기자님이 좀 더 강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이 좀 세긴 세요. 네, 엄청 세지긴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너무 이제 여러 경기들이 펼쳐져서 팬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우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그런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라이브로 나가지는 않지만 또 스포티비에서 이명철 해설위원이 중계한 황선홍호의 그 중국전 그 경기가 나중에는 이제 딜레이로 나가죠. 네, 녹화 중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명철 해설위원도 방금 전에 이제 아시안 게임 대표팀 평가전을 하고 오셨는데 저도 이제 대한축구협회 지금 임원진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좀 팬 여러분들께 저도 사과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한 경기 결과 여부를 떠나서 우리 또 K리그에서 주력으로 뛰는 선수들이 차례차례 또 부상으로 이렇게 실려 나가는 것을 보고 이 경기로부터 우리가 뭐 얻을 것이 정말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가 든과 동시에 이렇게 또 경기가 흘러간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뭐 경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임 의원님이 보셨던 그 중국전은 어떠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실까요? 전방 압박을 이제 황선홍 감독이 1, 2차전 모두 좀 중요시 여기는 모습이 있었는데 선수들의 적극성과 압박 능력은 좋으나 밸런스에 있어서는 저는 좀 불안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1, 2차전이 이제 우리의 백포가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어서 나왔죠. 지난번 경기 때는 이한범 선수가 주축이 되었는데 이번 경기는 뭐 이상빈 선수부터 수비진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이 있었고 김태현 선수가 또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런데 백포의 변화를 떠나서 우리의 구조적인 전술적인 문제가 압박을 할 때 너무 위쪽으로 선수들이 쏠리고 반대로 아래쪽에는 우리가 공간을 좀 많이 내주거나 숫자가 부족해지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 대표팀에게 좀 공략을 당했다. 라고 이제 2차전 경기 내용은 좀 확인을 했고요. 공격 전술도 측면 트라이앵글을 우리가 만들 때 3자 대형 뭐 연결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윙포워드가 폭을 벌리고 후방에 풀백이 올라와서 측면 공격에 참여하고 그럴 때 이제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가 안쪽 공간을 파고드는 형태 이런 구조가 저는 가장 이상적인 3자 대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측면 폭을 벌릴 때 풀백이나 윙포워드의 협업은 좋은데 안쪽을 바라보는 들어가는 선수에 대한 패턴이 아직까지 잘 안 나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좀 잘 안 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네, 포항에서 워낙 잘하는 또 고영준 선수가 나름 고군분투해서 좀 공략을 하고 침투를 하고 하는 모습은 있었는데 막상 그쪽으로 뭔가 연기에 들어가는 패턴들, 만들어가는 패턴들이 우리가 잘 아직 완성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 부분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우리 공격이 조금 단조로운 크로스만 반복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경기를 볼 수 있었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타까운 또 K리그 팬분들이 걱정이 지금 많으실 것 같은데 엄원상 선수, 뭐 조용욱 선수, 고영준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이 사실 뭐 축구계에서의 어떤 대회 위상으로 따지면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또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에 있어서는 또 어쨌든 의미가 있는 대회 아닙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선수단을 다시 한번 좀 잘 가다듬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좀 출발하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두 경기가 너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끝난 것이 아시안게임 행보에 있어서 그 큰 지장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반면에 우리의 변성환호 17세 이하 아이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이제 유망주들 그 두 경기 연속 아주 시원한 경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단 카타르를 상대로 6대1의 대승이 나왔고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도 4대0의 대승이 나왔기 때문에 대량 득점에 성공했고 또 두 경기 모두 선수들의 개인 돌파라든지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부분 특히 카타르전에서는 뭐 김명준 선수의 해트트릭을 통한 존재감이나 백인우 선수의 어떤 득점력들까지 이런 부분들이 또 확인해줬던 경기이기 때문에 제법 인상 깊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죠. 변성환 감독이 사실은 그 예전부터 유스 선수들을 지도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대회가 우리의 궁극의 목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회를 잘해서 이제 17세 이하 월드컵 티켓을 따낸 이후에 또 그 대회에서 잘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변성환 감독의 행보에도 앞으로 좀 주목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7세 이하 동생들이 그래도 굉장히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그 김명준 선수는 요즘 그 김명준의 뉴스파이터라는 프로그램 있죠. 네.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네, 어쨌든 대한민국이 막 이렇게 하시는 사람입니까? 인두껍을 쓰고 뭐 하여튼 그런 분도 있죠. 그래서 잊어버리기 어려운 네, 이름이다. 강렬하다.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 다뤄봐야 될 또 메인 주제는 클린스만호의 페루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좀 있으면은 아마 엘살바도르전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엘살바도르에게는 약간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이번 두 차례 A 대표팀 평가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쪽은 페루가 강호이기 때문에 페루전일 수밖에 없고 페루에게는 어쨌든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전 현장에서 경기를 봤는데 페루 선수들이 아시다시피 30시간 막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부산에서 경기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사실 컨디션이 좋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수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아주 또 조직력 있게 아주 또 열심히 굉장히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네, 그래서 페루 선수들 평가전을 이 정도로 만들어 준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그 어떤 시차나 여건상을 고려해 보면 페루 선수들에게는 일단 땡큐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기서 또 사실 페루도 완벽 일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들 조금 빠진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그 페루 명단을 보면 빅리그, 빅클럽 현역으로 지금 있는 선수들은 거의 없죠, 사실은. 그렇죠. 빅리거가 이제 가물에 콩나듯 뭐 있는 정도고 그마저도 이제 빅클럽 선수들은 아니고 예전과는 다른 느낌. 네, 그리고 예전에는 빅리그 선수들이 조금 더 있었지만 그들도 지금은 다 이제 거기서 나와서 페루나 뭐 남미에서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들의 어떤 실력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너무 뭐 빅리그에 몇 명 있어, 뭐 빅클럽에 몇 명 있어 그런 게 별로 의미 없다는 거를 페루가 저는 몸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페루 선수들의 어떤 기본기나 그리고 순간순간의 어떤 판단, 순간순간의 움직임들이 빅리그, 빅클럽 여부와는 상관없이 꽤 괜찮지 않았어요? 센스들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상대로 보여준 강한 압박이라든지 그리고 1대1 상황에서 페루 선수들이 보여준 발재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페루가 한국에 오자마자 연습 경기 상대까지 잡아달라고 하는 등 정말 이번 친선전을 위해서 열심히 사이클을 좀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주 정열적으로 네. 임해준 페루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문제는 이제 우리 대표팀입니다. 네. 우리 대표팀이 손흥민 선수가 나오기 어려웠고 김민재 선수, 김영권 선수도 없는 경기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대표팀의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볼 수 있었던 한 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김민재, 손흥민, 김영권 다 핵심이지만 정우영 선수도 사실 부상으로 빠져 있었잖아요. 그 공백도 저는 역시 크게 느껴졌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3월 두 경기와 이번 페루전을 봤을 때 느껴졌던 특징이 있거든요. 벤투 감독은 역시 조금 더 빌드업의 지분을 좀 늘리고 만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과정을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까지의 3경기는 벤투 감독보다는 확실히 더 빠른 템포의 경기를 운영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볼을 끊고 난 다음에도 최대한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그대로 빠르게 공격 작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클린스만 감독이 좀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의 기준점도 벤투 감독 역시도 압박 축구를 지향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클린스만 감독 역시도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보더라도 조금 더 압박에 대해서 적극성을 요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라는 점은 좀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이 클린스만 감독의 지금까지의 운영을 봤을 때 약간의 저는 융통성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남아요. 특히 페루전 같은 경우는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우리 대표팀에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이제 4-4-2 포메이션에 기반한 그리고 2명의 공격수 가운데 1명은 특히 이제 프리 센트럴 소니 손흥민 선수가 상태가 멀쩡하다면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 자유로운 위치에 투톱 중에 1명에 넣어서 이제 말이 투톱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략이 특히 이제 아시안컵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나아갈 전략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날은 근데 어차피 손흥민 선수 뛰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오현규 선수와 투톱을 형성하면서 아마도 클린스만 감독은 그 센트럴 프리 소니의 역할을 황희찬 선수에게 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한번 그 프리 센트럴 그 위치에 놓으면서 이강인 선수로 하여금 이제 아래쪽의 동료들을 도와서 중앙에서부터 좀 빌드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좀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 만들어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른쪽에서 물론 잘하긴 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잘하긴 했는데 우리의 어떤
그 후방으로부터 아무래도 또 김민재, 김영권 선수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정우영 선수까지 없다 보니까 뒤로부터 올라오는 빌드업이 우리가 좀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페루가 사실 우리보다 중앙 미드필더 숫자도 많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런 상황을 이강인 선수를 중앙으로 돌려서 조금 커버를 친다든지 라는 어떤 융통성이 조금 발휘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저의 아쉬움인데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부회장이 감독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비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도 없고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원투펀치 TMF의 네. 패널의 일원으로서 해설위원의 일원으로서. 얘기하는 네. 거고 뭐 팬의 또 일원으로 봐주셔도 좋고 뭐 네. 부회장으로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날 이제 이강인 선수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약간 융통성이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안현범 선수가 또 데뷔전인데 그 중책을 맡고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재 안현범 요 이름이면 윙백이죠. 네, 완전히 사실은, 올라가는 윙백. 네, 3백의 네. 윙백으로 거의 윙포워드적인 역할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이잖아요. 물론 아까 제가 이제 중원 열세 뭐 이런 걸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뭐 3백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게 좀 이율배반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원두재 선수가 있고 양 풀백이 굉장히 윙백스러운 선수들이다 했을 때는 약간 변칙적으로 좀 중간중간 이제 3백 같은 모습도 좀 고 했었으면 또 어땠을까?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아시안컵을 궁극적으로 지금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한 전술로 밀어붙이는 것도 뭐 충분히 의미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의 변칙도 가미는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아쉬움을 한번 토론을 해보고 그럼 임 의원님이 보신 어떤 페루전에서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저는 전반전 20분까지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2-1 형태의 너무나도 과감한 빌드업이 좀 단행된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2-1. 네. 그런데 센터백 2명. 2-1의 얼굴은 예전과는 달라진 얼굴.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죠. 원래라면 뭐 정우영 선수가 역시 1회 자리에 있고 김민재, 김영권이 후방에 있겠지만 역삼각형의 삼각대형의 선수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이 원두재 선수가 일단 위쪽에 좀 포진이 되어 있었고 정승현 선수랑 박지수 선수가 있었죠. 근데 선수들의 발밑을 떠나서 일단 후방의 조합이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 대표팀은 클럽팀만큼 긴 시간 조직력을 가다듬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조합이 일단 조금은 불안했던 조합이었다. 시간상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일단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됐었고 그리고 이 1 형태의 빌드업은 이 1의 자리에 서는 선수한테 너무나도 많은 부담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빌드업의 가장 그 베이스라인을 3명으로 두는 전술이 21세기에 유행을 타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3, 2, 뭐 2, 3 혹은 3-1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후방의 숫자를 2-1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가려는 의도들이 있는데 우리의 초반 빌드업은 조금 불안했다. 왜냐? 너무나도 이제 전방 쪽에 무게를 많이 두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서 우리의 빌드업이 페루의 압박을 상대하기에는 좋은 구조는 아니었다고 봤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은 좌우측 윙은 최대한 폭을 벌리고 상대가 거기에 따라 나오면 중앙 사이 공간으로 최전방 공격수 혹은 처진 공격수가 그 공간의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걸 클린스만 감독이 늘 지향한다고 봤어요. 황희찬 선수 또 지난번 3월에는 손흥민 선수까지 그 공간에서 문전 쪽으로 많이 공격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봤는데 손흥민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가 대표팀에서 중앙을 뛰는데 아직까지는 적응이 좀 필요한 듯 보였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주는 상황이 사실 손흥민 선수는 3월 달에 보면 좀 있었거든요. 손흥민이 내려왔을 때 상대 수비도 거기에 따라 나오면서 흔들리고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상대 균열이 생긴 부분이 우리 공격진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황희찬 선수는 그동안 대표팀에서 우리가 측면에서의 좀 저돌적인 옵션으로 돌파가 가능한 옵션으로 쓰는 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중앙 공격수나 처진 공격수도 뛸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 대표팀에서 그 자리에서 뛸 때 또 그 역할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적응이 좀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내려오지 못하면서 위쪽에 좀 남아있다 보니까 황희찬도 위에 있고 그 옆에 오연규도 위에 있고 결국 그 공격과 후방, 원두재와 공격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황인범 선수가 맡아줘야 됐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후방 빌드업을 해서 내려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미스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후방의 숫자가 적고 이 1의 형태.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초반 20분 동안은 나름 풀백에게 또 전진 역할을 부여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어쨌든 폭을 벌리는 거는 윙포워드가 이재성, 이강인이 주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기재, 안현범도 올라가긴 했으나 딱 하프라인 정도 지점에서 전진하는 역할만 좀 우선시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20분 동안 우리가 경기 자체를
너무나도 불안하게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페루로서는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기가 더 살 수밖에 없었고 20분 지나서 우리의 빌드업 대응을 보면 약간 클린스만 감독도 의식을 한 건지 아니면 선수단끼리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안현범 선수가 이제 빌드업에 참여하는 지분이 좀 많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반 중반부터 우리가 3-1 형태 혹은 황인범 선수가 내려오고 그럴 때 안현범이 뒤에 있다가 변칙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형태의 빌드업이 나옵니다. 후방의 숫자를 한 명 더 늘렸으니까 다소 우리가 좀 위태로웠던 빌드업의 분위기를 조금 조정해보자 라는 어떤 의식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느끼는 아쉬움은 좀 있죠. 사실 안현범 선수는 변형 백스리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선수보다는 변형 백스리가 혹은 진짜 백스리가 갖춰졌을 때 그보다 위에서 측면에 폭을 벌리는 역할을 했을 때 사실 안현범 선수는 더 잘하는 격이 있습니다. 아마 클린스만 감독이 일단 서령호 선수를 써보는 것도 생각은 좀 해봤을 수 있겠지만 안현범 선수를 쓰면서 거기서 어떻게 뛰는지를 테스트해보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후방에서 변형 백스리를 만들고 거기서 패스 배급을 하거나 조금 더 전술적인 움직임을 후방에 좀 가져가는 역할로 봤을 때는 서령호 선수가 스토퍼도 봤었고 센터백도 봤었고 풀백도 봤었고 조금 더 포지션의 경향이나 전술적인 역할로 봤을 때는 소화했던 역할이 제가 볼 때 조금 더 많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역할에는 안현범 선수보다는 그래도 서령호 선수가 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안현범 선수를 쓴다고 했을 때는 똑같이 올라가는 성향을 가졌던 왼쪽 풀백의 이기재 선수와 동시기용이 되는 상황은 약간 위험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현범 선수 위쪽에 이강인 선수라면 네. 이강인 선수가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들어오고 윙포워드 비슷한 역할은 안현범 선수 잘하는 그 역할대로 네. 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구조는 어떻게 보면 그 옛날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다니 알베스 구조잖아요. 맞아요. 네. 클린스만 감독이 풀백에게 크로스나 좀 깊은 위치 공격과 같은 역할을 주로 주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측면의 넓은 공간 공격은 윙포워드에게 조금 이름하는 느낌이 들고 자연스럽게 풀백의 활동 반경이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기재와 안현범이 지금 전술에 맞는 기용인가 또 거기서 기용이 됐을 때 나오는 위험 요소들이 우리 대표팀의 밸런스에도 조금 불안함을 안겨줄 수 있다는 부분이 이번 페루전을 통해서 좀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왕 이기재 안현범을 기용했으면 그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살려야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네. 그게 이제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그 융통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융통성에서 결국 윙포워드의 역할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재성과 이강인은 우리가 초반에 빌드업이 안 풀렸을 때 내려와서 후방의 숫자를 더해줄 수 있고 상대 수비를 끌어줄 수 있고 우리의 중원이 밀린다 싶었을 때 활동량으로 우리의 중원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 둘이 있어야 우리가 페루랑 중원 싸움이 될 것처럼 네.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선수들을 측면 넓은 공간에 배치를 함으로써 약간 중원 싸움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밀리고 들어가는 양상을 좀 일찍이 만들어줬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가 측면에서 풀백과 윙포워드 혹은 풀백과 윙을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게 이번 페루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아시안컵을 지금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시아에도 강팀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우디도 있고 네. 일본도 있고 이란도 있고 요즘에 또 카타르 네, 카타르 호주- 월드컵 때 부진했죠. 네, 호주도 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팀이 한두 팀은 꼭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아시안컵에도 임해야지 우리가 무조건 투톱 위력적인 선수들 갖다 놓고 다 파괴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거는 좀 오판이 될 수가 있고 사실은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유연하게 전술 변경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팀을 사실은 조립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빌드업 대형이나 아니면 측면에서 선수들 간의 역할 분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건 있어요. 평가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 초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들을 써보고 자신만의 어떤 의도대로 실험을 해보면서 계속 판을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클린스만 감독도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이후 경기들에서는 서서히 본인이 그리는 대표팀의 윤곽을 새롭게 잡아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새로 뽑은 안현범, 홍현석, 박규현과 같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했다는 거예요. 홍현석 선수는 뭐 베테랑처럼 침착했어요. 네. 사실 저는 그 생각도 좀 하거든요. 아시안컵은 우리가 너무 우승과 그동안 연이 없었잖아요. 우승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실전에서 우리가 레이스를 잘 펼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조별리그부터 너무 주전 선수들을 그냥 그대로 좀 정말 중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강제되다 보니까 막상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토너먼트 때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거나 힘이 빠지면서 예상외로 경기가 연장으로 가면서 선수들 체력이 더 소진이 되거나 아니면 힘이 빠지면서 결국 중요한 때 승부를 보지 못하고 발목을 잡히거나 그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특히 21세기 네. 들어서서의
아쉬웠던 아시안컵의 스토리들이죠. 맞습니다. 중요할 때 네. 연장 갔는데 이제 힘 떨어지고 뭐 그런 스토리들. 이런 평가전과 같은 부분에서도 새로 뽑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써보고 그 새로운 얼굴들이 스쿼드 뎁스를 늘려주는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뽑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했던 클린스만 감독의 기용에 있어서의 어떤 과감성과 유연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페루전 사실 엘살바도르전에 비하면은 더 강적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감하게 활용을 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팀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취할 부분이기는 하다라는 그 말씀까지 들어보면서 투머치 풋볼 첫 시간 어떠신가요? 저는 풀어놓고 축구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재밌어요? 한 의원님이랑 같이 있으면 항상 그게 되거든요. 네. 절대 막아뜨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많은 양의 말을 또 쏟아낼 수 있는 엄청난 재주를 지닌 또 이명철 해설위원의 진면목을 확인하면서 오늘 투머치 풋볼 클린스만호의 페루전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또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투머치 풋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